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AI 스페셜리스트 SA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아테나를 활용한 대용량 자연어 처리 및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청받기로 좀 테크니컬 세션 300레벨 이상을 좀 준비해 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오늘 할 세션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백그라운드가 없거나 아니면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좀 사용 경험이 없으시면 좀 따라오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잠깐 설베이를 하면 혹시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한 분 훌륭하십니다. 근데 숫자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테크니컬한 세션이지만 일단 이런 거죠. 이제 한번 들어놓으면 적어도 머신러닝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하더라. 그리고 세이지메이커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 있더라.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적용할 기회가 있을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이 끝나고 나면 제 세션은 조금 테크니컬한 레벨에서 조금 듣기 힘드실 수 있는데, 요 다음 세션에 보면 세이지메이커 핸즈온 세션이 있어요. 그 핸즈온 세션에 가시면 처음부터 좀 기초부터 어떻게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니까 그거를 또 팔로우업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표는 오늘 저희가 가지고 놀 데이터는 아마존의 그 고객 리뷰 데이터셋입니다. 리뷰 데이터셋이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존.com 홈페이지에서 뭐 제품을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직구를 하기 위해서 뭐 직접 사용자 리뷰들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존이 1994년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995년부터 이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프로덕트 리뷰라고 해가지고 각 고객들이 직접 사용을 하시고 단순하게 별표를 1개에서 5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들이 사용한 경험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데이터셋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뭐 탑 1000 리뷰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배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별표 몇 개, 그리고 실제적으로 리뷰에 대한 타이틀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용까지 작성을 하면서 It is so far miraculous and intriguing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까지 달아주십니다. 저희 아마존.com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고객이고, 그 다음에 이 리뷰 데이터가 특히 전 세계에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고객 리뷰 데이터는 아마존의 중요한 자산이고, 이 자산을 저희가 1억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리뷰 자료를 연구 목적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축이 아직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세션은 영어 자료를 바탕으로 텍스트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예로 들이지만, 하지만 한국어 자료가 있다, 뭐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현업 분야에서 한국어 자료를 분석하신다 그러면 한국어 파서도 역시만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어 파서를 이용해서 한국어 파싱을 하시고 그 결과값을 오늘 사용할 내용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션의 진행 순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아테나가 있습니다. 아마존 아테나라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새로 시작된 서비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엑스퍼트가 아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엑스퍼트도 아니고 뭐 회사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따로 뭐 이렇게 사람을 하이어링 해가지고 매니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아니면 그냥 내가 주기적으로 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손쉽게 뭐 SQL, Structured Query를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을까? 그런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새로 발표된 서비스가 아마존 아테나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로 아테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테나를 이용을 해서 내가
머신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단계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를 세이지메이커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언슈퍼바이즈드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뉴럴 타핑 모델링하고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고객의 리뷰 텍스트만 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존 리뷰 데이터 아까 방금 보셨듯이 고객의 리뷰 텍스트가 있고 거기에 매칭이 되는 그 별이 있었습니다. 별 1점에서 5점까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트레인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다른 텍스트, 별표가 없는 다른 텍스트를 보고 이 텍스트가 이게 파지티브한지 뉴트럴한지 아니면 네거티브한지 그런 머신러닝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본다 그러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되냐면 아마존이 공개를 한 아마존 리뷰 데이터셋이라는 S3 버켓을 먼저 활용을 하고요. 이 S3 버켓에 대해서 아마존 아테나를 이용을 해서 자유롭게 데이터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색이 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그 트레이닝을 하고 그 트레이닝 된 결과값이 다시 그 S3 버켓에 저장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가 흐름들을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아테나가 필요한 경우들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멀티플 데이터 소스가 있고 그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각각 데이터를 뽑아내고 데이터 변환을 하고 그런 로딩하는 작업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하려고 하면 방대한 양의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경우에 뭐 종종 그 각각 개별 데이터의 특색보다는 집합 처리된 그룹 바이 된 그런 그 스태티스틱한 그런 정보에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외의 데이터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레드시프트나 EMR을 이용을 해서 따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리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인프라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느냐라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아테나를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아테나를 활용을 하게 되면 미리 퀘리를 하기 전에 미리 데이터를 읽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맷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뭐 위클리나 아월리나 데일리로 S3 버켓에 지금 올라오는 로그 데이터를 뭐 CSV나 TSV로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아테나를 적용을 하셔가지고 SQL 퀘리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리드 퍼포먼스를 좀 올리고 싶다. 왜냐하면 텍스트 데이터 자체는 아무래도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발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최적화된 바이너리다이즈된 포맷을 원하신다 그러면 ORC나 이제 파켓 포맷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큰 점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스테빌리티도 훌륭하지만 물론 S3 자체가 가장 큰 장점인 안정성과 가용성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그 고객 리뷰 데이터셋의 포맷은 US 이스트 리전의 아마존 리뷰스 PDS라는 S3 버켓에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3 버켓에 바로 AWS 콘솔 여시고 이 S3 버켓 가보시면 그 안에 스트럭처들, 디렉토리 히어라키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TSP 탭 세퍼레이티드 텍스트 밸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켓 포맷, 방금 말씀드린 그 바이너라이즈 된 퍼포먼스 옵티마이즈 된 포맷도 두 가지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켓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S3 상에서 프로덕트 캐테고리별로 이렇게 디렉토리가 나뉘어져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QL 퀘어리를 할 때 그룹 바이라든지 아니면 where문에서 캐테고리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다른 디렉토리들은 스캐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게 데이터가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DDL이라고 그러죠. 이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SQL DDL문을 이용을 해서 S3 버켓에 CSV 파일만, CSV나 TSP 파일만 저장해 놨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SQL 그 Structured Query를 하는 것처럼 Create Table을 하는 그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켓플레이스 이제 CSV 파일 안에 이제 칼럼에 해당되는 거죠. 해당되는 뭐 마켓플레이스, 커스텀 아이디, 리뷰 아이디, 그다음에 뭐
리뷰 헤드라인, 리뷰 바디, 그 다음에 스타 레이팅 이런 데이터들이 한 줄 한 줄씩 CSV 파일 안에 있고, 그것이 지금 이 테이블 같은 경우,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CSV 파일이 아니라 파켓으로 저장된 디렉토리에 대해서 테이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partitioned by product category로 되어 있는 거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 포맷은 파켓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고, 로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아마존이 퍼블릭으로 공개를 한 S3 버켓의 S3 버켓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즉, 제 데이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S3에 저장한 S3 저장한 버켓도 제가 그분이 나한테 리드 퍼미션을 준다 그러면 제가 그분의 S3 버켓에 대해서 퀘리를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테나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SQL 퀘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하고 있는 예를 보시고 있습니다. 스타 레이팅, 그리고 카운트 넘버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다음 그룹 바이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오더 바이 해가지고 풀 SQL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나로 질의한 결과는 사실 질의한 결과가 우리가 메모리상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SK로도 바로 SK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바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질의한 결과를 바로 S3 버켓에 다시 저장이 되게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에 보시면 질의한 결과가 여기 보시면 아마존 리뷰 스코어라는 디렉토리 키 밑에 그 날짜, 시간 이런 거 제가 지정을 했고요. 거기에 CSV 파일을 하고,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제가 그 큐리를 날릴 때 그 큐리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따로 또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테나가 실제적으로 온라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아 보이는데요.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 콘솔에서 아테나를 실행을 시키시고, 지금 제가 예제상으로 먼저 이제 생성을 시키는데 왼편에 보시면 테이블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성하는 퀘리 하면은 방금 보신 그 DDL 문으로 이제 생성을 했고요. 그럼 이 생성을 하고 나면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이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이 되어 있다면은 처음에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면 테이블에 대한 스트럭처는 있지만 각각의 파티션 되어 있는 각각의 파트까지 스캐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페어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MSK 리페어 테이블을 하게 되면 각각의 파티션 되어 있는 서브 디렉토리까지 들어가가지고 전체 인덱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존 리뷰 select from 아마존 리뷰 파켓 퀘리 limited.com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줌인을 너무 많이 했나 보네요. 보이지가 않네요. 이쪽에. 네, 이런 식으로 하단에 보시면 큐리한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테이블 스트럭처의 각각의 칼럼 데피니션들 기억나시죠? 커스텀 아이디, 리뷰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프로덕트 페어런트, 이게 페어런트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스타 레이팅으로 이제 별표 1개, 4개, 4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뷰 헤드라인, 그 다음에 리뷰 바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언제 리뷰 데이터가 되는지 year하고 캐테고리까지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머신러닝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테나의 백그라운드는 이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프레스토라는 오픈소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내부적으로 인터널 데이터 검색할 때 300페타바이트의 데이터에 대해서 퀘리를 스포트하는 디스트리뷰티드 SQL 엔진이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아테나 서비스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 S3 버켓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아마존 리뷰 PDS 이 공개되어 있는 S3 버켓에 여러분들이 직접 액세스 하셔가지고 그 내부 데이터들 TSB와 팔겟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다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테나 데모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시 발표로 들어와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AI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담당 어카운트가 정해지지 않고 한국 전체 리전의 커스터머를 상대로 아마존 AI ML 서비스를 잘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한 30번 정도 이머전 데이를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고객분들이 다양한 테크니컬 레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낮게 처음 해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잠깐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을 할 때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은 이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풋이라는 X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내가 Y라는 아웃풋 데이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릴레이션십 fx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혀 모르겠다. 요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전 경험으로 봤을 때 인풋 데이터가 아웃풋 데이터로 어떤 정형화된 로직으로 구현이 되거나 매핑이 되거나 수식으로 매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액큐러시가 내가 원하는 만큼 정도 올릴 수 있겠다. 수식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 한다 그러면 굳이 머신러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fx가 정말 블랙박스다. 처음 보는 데이터 형태다. 그런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적용을 할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할 때 그런 머신러닝을 할 때 인풋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될게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컴퓨터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 X가 있을 때 이 데이터 X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 비디오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숫자로 구성이 된 센서 스트링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컴퓨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는 다 실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수 매핑을 하거나 실수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 실수로 변환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머신러닝이 잘 처리할 수 있는 벡터 밸류, 정수로 구성이 된 벡터로 컨버전하든지 이런 프리프로세싱 단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세션 중에 몇 가지 팁이 나오는데요. 그런 팁들도 좀 활용을 하시고 2년 전에 한국에서 바둑을 통해서 사람을 절대로 컴퓨터가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영역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 이후로 한국에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느냐? 그건 아닙니다. 머신러닝의 퍼포먼스는 거의 절대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뒤쪽에서 좀 잘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이 X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요 millions of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accuracy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닝에 필요한 트레이닝에 사용이 된 데이터의 개수가 0.1 밀리언, 그러니까 10만 개 정도에서 뭐 100만, 1000만, 1억, 1억 개 이상으로 갈 때 여기 보면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들 간에 막 서로 퍼포먼스가 더 좋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전체 알고리즘의 퍼포먼스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크게 컨트리뷰션 하는 것은 바로 소스 데이터의 개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머신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큰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실제적으로 머신러닝을 적용할 때 가장 크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좋은 데이터를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스트럭처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있을 때 그 앞단에는 데이터 레이크도 반드시 같이 신경 쓰셔가지고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 트레인하고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트레인된 머신러닝 퍼포먼스를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머신러닝이 이제 이렇게 매직이 아니죠. 마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단계에 그 프로덕티비티를 보이게 됩니다. 시간 축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사람 대비했을 때 머신의 프로덕티비티는 당연히 사람이 훨씬 높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사람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의 데이터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하다가 보면 머신러닝의 프로덕티비티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까지를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에 적용을 해봤더니 애큐러시가 한 70%밖에 안 나오네. 사람으로 하면 99%인데 그럼 쓸 필요 없는 거지. 이게 아니고 점점 더 데이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터레이티브한 루프를 구축을 하시고 점점 더 머신의 프로덕티비티를 올리시다가 보면 이 크로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 포인트를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고 이 서비스를 머신러닝으로 제공을 하고 이 서비스를 스케일러블하게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용자들은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만약 이걸 사람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을 채용 공고 내고 트레이닝하고 배치시키고 그런 과정 대비했을 때 이 크로스 포인트를 지나고 났을 때의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바로 서버만 더 정설을 하면 되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 서버 정설을 하는데 100개를 하든지 1000개를 하든지 동일하게 5분이면 정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단계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해피한 하지만 요 단계에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매체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갑자기 이런 뛰어난 성적이 났어요라고 발표되는 것처럼 뉴스들이 보이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그 각각의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신 연구자나 그쪽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단계들을 다 거쳐오셨다. 아니면 이 이전 분들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를 하시고 조금씩 인크리멘탈하게 퍼포먼스를 올리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머신러닝에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길을 걷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 적용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세이지메이커는 그럼 뭐냐? 세이지메이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 머신러닝을 할 때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 데이터 트레이닝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디플로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거기서 다시 또 업데이트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엔드 투 엔드 그 전체 단계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개발자분들을 서포트해 드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작년 2017년 리인벤트에서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업 작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EC2 인스턴스 띄우듯이 실행을 시키시면 바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링 하는 것도 세이지메이커가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퍼스트 파티 알고리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을 하시던 텐서플로우 모델이나 MXNet 모델이나 아니면 GitHub에 보니까 최신 알고리즘이 발표가 됐는데 그거를 이 세이지메이커 환경 안에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사용하신 초 단위로만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루프를 아까 앞 단계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루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처음에 이제 개발 서버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위한 서버 구축하는 거, 그 다음 배포를 위한 서버를 구축하는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요 개발에 필요한 서버, 학습에 필요한 서버, 그 다음 배포에 필요한 서버가 서버군이 세이지메이커 내부에서는 서버군이 아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머신러닝을 할 때 굉장히 비싼 개당 1,000만 원이 넘는 GPU 카드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분들한테 1,000만 원짜리 CPU를 썼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 1,000만 원짜리 그 GPU가 달린 서버를 항상 트레이닝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버를 활용을 해서 그냥 텍스트 머신러닝 코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용 서버는 그냥 굉장히 싼 EC2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시고, 트레이닝을 할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답게 필요한 만큼 그때 필요한 만큼 이번에는 내가 패러럴 프로세싱을 5개로 하고 싶다 아니면 10개로 하고 싶다, 그럼 바로 그냥 코딩해서 클릭하면 바로 그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 바로 디스카드 할 수 있고 아무리 위험 부담 없이.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배포 단계입니다. 배포 단계는 뭐냐면, 배포 단계는 역시 또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서버죠. 그런데 트레이닝을 할 때는 우리가 GPU 카드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이 그 패럴렐하게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싱 컴퓨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GPU 카드가 필요한데,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트레인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시점은 보통은 원패스 컴퓨테이션입니다. 인풋 들어가고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그걸 한 패스로 컴퓨팅을 하고 나면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GPU가 필요하지 않은 케이스도 많습니다. 물론 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GPU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CPU로도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딜레이 타임만 충분하다 그러면. 그래서 세이지메이커에서는 이 배포에 해당하는 서버도 인스턴스 타입을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세 개의 서버 타입이 다 따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코스트 때문입니다. 코스트를 고객에게 코스트 부담을 가장 적게 드리기 위한 서버 구조, 각각의 서버 구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드리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 상단에 보면 추천 서비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스파르스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는데 각각의 칼럼에 다른 칼럼들 간의 연관성이 있는 칼럼들을 배치를 하셔가지고 칼럼 사이즈가 1,000개, 2,000개.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넷플릭스의 데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고객에게 무비 추천을 할 때 사용됐던 알고리즘도 유명한데요. 이 팩토리얼 머신 알고리즘도 우리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을 해서 퍼스트 파티 알고리즘으로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리니어 러너 주세선 알고리즘, 그 다음에 트리 기반으로 엑스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가장 제너럴하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리그레션에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어떤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풋 데이터를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인풋 데이터에 어떤 난 밸류라든지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센서 데이터인데 센서 값이 잠깐 이상해져가지고 갑자기 스파이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스파이크가 있는 데이터를 리니어 러너에 그거를 내가 미리 발견을 하지 못하고 이게 10만 개, 100만 개 이상의 로우가 있어서 내가 그걸 미리 발견을 하지 못하고 리니어 러너에 인풋 데이터를 넣게 되면 트레이닝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주기성 아니면 주기성을 깨는 이상한 데이터를 검출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고요. 시퀀스는 인풋 토큰율이 있을 때 이것을 아웃풋 토큰율로 매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긴 문장이 있을 때 짧은 문장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영어 문장이 있을 때 독일어 문장으로 트랜슬레이션 한다든지 그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고요. 딥AR은 시계열 데이터, 여러분들 어떤 센스 데이터가 있을 때 센스 데이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몇 번 뒤는 어떻게 될지, 100번 뒤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바로 다음이 어떻게 될지 이런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 사용되는 것은 딥AR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 안에서 이 안에 강아지가 있을 확률이 얼마인지 아니면 고양이가 있을 확률이 얼마인지 아니면 사람이 있을 확률이 얼마인지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해가지고 레코그니션을 하는데 그 바운더리까지 디텍션을 해줍니다. 이것도 금년 7월에 새로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K-means, NTM, PCA에 해당되는 이 파트는 이제 unsupervised 알고리즘인데
데이터가 내가 뭐 1억 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런데 이 1억 개의 데이터를 바로 머신 트레이닝에 넣으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해도 너무 데이터가 크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조금 분류를 하고 싶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K-민즈를 이용을 해서 K-민즈의 입력값으로 분류를 몇 개로 할 건지만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해줄 때 사용하는 K-민즈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럴 토핑 모델은 뒤쪽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CA라고 하는 것은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어떤 엑셀 시트가 있어요. 엑셀 시트가 이 칼럼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칼럼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피처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피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베리에이션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에 수렴하는 데이터들 있지요. 이런 칼럼 같은 것들을 굳이 머신러닝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웃풋에 어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내는 데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비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칼럼이 정말 1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1000개의 데이터 다 활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프린시플한 칼럼들은 몇 개로 좀 뽑아주세요라고 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PCA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4개의 알고리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혹시 이제 오늘 세션 끝나고 나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뭐 하프데이나 풀데이로도 저희가 세션 이머전 데이라고 그래서 세션을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션에 참석을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알고리즘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름쯤은 몇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세이지메이커는 이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퍼스트 파티 알고리즘이라 해서 따로 알고리즘을 거의 프롬프트 스크래치 해가지고 만들었느냐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도 굳이 따로 알고리즘을 개발한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타사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있는 걸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들을 테스팅을 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페타바이트의 대용량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본 거죠. 알고리즘이 안 들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춘 100 컴퍼니에서 90% 이상의 커스터머가 지금 AWS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시고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페타바이트가 훨씬 넘어가요.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고 싶은데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고 저희의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을 하시는데 죽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저희가 이런 페타바이트 대용량 데이터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의 개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백렬 트레인의 이제 고성능 알고리즘, GPU 서버, 이건 학습 파트, 그 다음에 예측 파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서버 군에 대해서 예측 파트에도 서버군을 자동 확장 서버 구축. 자동 확장 서버가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트레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 트레인된 머신러닝 모델이 서비스용 서버에 이제 실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는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잘하시는 영역이 아니라 컨벤셔널하게 서버를 매니지먼트 하시던 분들, 인터넷 페이싱하는 서버를 매니지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야예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사용자들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CPU 유시지가 지속적으로 100%에 꽉 차가지고 서비스가 딜레이 타임, 리스폰스 타임 느려지는 거죠.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서버의 개수를 늘려줘야 됩니다. 스케일링 아웃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세이지메이커를 이용을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실제 서비스를 디플로이 하는 파트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파트들은 세이지메이커가 오토 스케일링 인, 그리고 필요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서버의 개수를 줄여주는 오토 스케일링 아웃 하는 것을 이벤트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CPU 유시지가 50% 이상, 아니 메모리가 얼마 이상, 이런 클라우드 와치에 이벤트 기반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B 테스팅이라든지 다양한 모드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은 그 세이지메이커의 웹 콘솔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인스턴스를 실제로 실행을 시키고 각각의 인스턴스 프로퍼티를 보고 있는 건데요. 머신러닝 엑스퍼트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 개발 환경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를 실행을 하시고 요 오픈을 하게 되면 오른편에 화면 오픈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주피터 노트북이 뜨게 되고요. 거기서 바로 코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오늘 세션에서는 이 세이지 메이커가 있고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아테나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작업이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IAM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IAM이라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관리하고 패스워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비스에 액세스를 할 때 그 액세스 권한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세이지 메이커와 아테나를 연동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내가 사용하는 아테나고 내가 사용하는 세이지 메이커이지만 처음에 그 세이지 메이커가 다이렉트로 아테나를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디폴트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연동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미니멈하게 리미티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아테나에서 세이지 메이커 상에서 아예 롤 설정을 바꿔가지고 아테나 같은 게 풀 액세스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주고 S3 같은 경우에도 디스트리뷰트 버켓 같은 경우에는 풀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한을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아테나 상에서 그 DDL 퀘어리, SQL 퀘어리를 수행하실 수도 있지만 보토3라는 SDK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주피터 노트북, 세이지 메이커의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도 바로 코딩으로 아테나 퀘어리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후단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퀘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lect product query, 그 다음에 count, 그 다음에 from Amazon 하고 group by 프로덕트 카테고리 해가지고 각각의 프로덕트 카테고리별로 몇 개의 리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퀘어리를 수행을 하면 그 결과값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데이터 자체도 되게 이제 그 인포머티브한 게 아마존닷컴에 달려있는 리뷰 중에 가장 많은 리뷰는 이제 북스가 되고요. 그 위에 뭐 와이어리스 프로덕트라든지 DVD, PC, 그 다음 하단으로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덜 찾는 프로덕트가 되겠죠. 이제 주얼리 같은, 그 다음에 툴들 같은 이런 것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비주얼 툴들은 이 판다스라는 툴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판다스는 이제 패널 데이터에 스페셜라이즈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제 머신러닝 엑스퍼트로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하거나 데이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갖고 싶다고 할 때 많은 사용하는 툴들을 좀 여기 정보 차원에서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판다스는 이 중에 한 예가 되고요. 그래서 판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면 CSV 데이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아테나에서 퀘리를 하면 그것이 S3 버켓에 다시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장된 그 S3 저장된 CSV 파일을 다이렉트로 이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판다를 이용을 해서. 그럼 이 파트도 잠깐 그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발표를 하고 나면 뭐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유튜브와 그 다음 슬라이드 쉐어에 제가 오늘 발표할 그 장표들이 올라갈 텐데요. 그 장표에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현재 보시고 계신 그 주피터 노트북도 제 깃허브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스스로 실습을 하실 수 있게 공부하는 데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영어로 작성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렇게 1억 3천만 개의 그 커스텀 리뷰 데이터를 세이지 메이커 아테나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이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텍스트 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드 쉘이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상에 보면 텍스트 쉘 안에는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이 마크다운 신텍스를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예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코드 파트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파이썬으로 코드 파트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이지메이커가 지원하고 있는 SDK, 그 다음에 보토3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뭐 필요하신 뭐 판다라, 다른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 같은 거 불러오셔가지고 여기서 코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S3 버켓 이름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뭐 설명 파트,
쭉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보신 아테나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아테나 인기라는 방법들, 그 다음 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AM 롤에서 세이지메이커와 아테나를 같이 연동을 하기 위해서 액세스를 권한을 주는 화면들 스크린 캡처를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가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 지금 유틸리티 코드, 제가 그 아테나를 그 세이지메이커 안에서 보토3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파트를 제가 간단하게 유틸리티 코드를 좀 짰습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기 보시면 그 아테나 보토3 클라이언트에서 아테나 라이브러리 파트를 가지고 오고, 이 아테나에서 스타트 큐리 엑스큐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그 SQL 퀘리 문을 전달을 하면서 아테나를 구동을 시키는 겁니다. 세이지메이커 GPU 노트북상에서 아테나를 구동을 시키는 파트, 이런 파트하고 그 다음 결과값 받아오는 것들을 좀 유틸리티 코드를 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요 함수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get mp from s3 하고 그 다음 put mp2 s3라는 건 뭐냐면, 파이썬에서는 그 주요 자주 사용되는 그 어레이 타입이 이제 numpy라는 어레이 타입이 있습니다. 요 numpy 어레이 타입에서 우리가 프리프로세싱을 하다 보면 사실 프리프로세싱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깐 이 프로세싱 된 결과들을 요 서버 메모리상에 있다가 보면 서버를 뭐 내가 죽인다든지 아니면 커널을 리부팅 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요 프리프로세싱한 결과 값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프리프로세싱한 numpy 값들도 어딘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S3 버켓에 업로드하고 풋하고 get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코드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직접 현업에 개발하실 때 그냥 샘플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틸리티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디테일 문도 다이렉트로 실행을 시킬 수 있고, 났더니 나온 거 제가 1초마다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이 퀘리 결과값이 피니시가 됐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리뷰 데이터가 제가 간단하게 SQL 퀘리를 하는 것을 몇 개 샘플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How many customers have contributed to the review in the current set, data se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SQL 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디스팅트한 커스텀 아이디가 있는가. 요 보면 약 100만, 1000만, 1억,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명인가요? 1000만 명이다. 3,400만 명의 디스팅트한 커스터머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아마존.com의 리뷰 데이터에 컨트리뷰션을 해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how many product categories, 그리고 리뷰 데이터는 몇 개나 있느냐, 그런 것들을 SQL 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하고 나면 그 결과 값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면 너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머신러닝을 할 때 머신러닝 엑스퍼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엑스퍼트가 소요하는 시간의 60%에서 80%는 이런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이 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것을 머신러닝에 적합하게 가공을 하고 트레이닝 해보고 트레이닝 잘 나왔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결과값을 보고 다시 원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뽑아볼지, 데이터의 특성이 어떤지, 칼럼을 어떤 특정한 칼럼들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도움이 그리고 이 주피러 노트북의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한테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바로 코딩하는 것들을 한 군데에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주피러 노트북이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데이터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위해서 데이터를 프레퍼레이션하는 과정들을 이제 샘플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레이닝 하고 싶은 것은 만약 북스라는 그 프로덕트 카테고리에서 10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다. 그런 예를 들어서 지난 한 달간, 지난 일주일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where문을 하나 집어넣으시고 그 where문에다 타임스탬프 레인지를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get result in S3, 그러니까 SQL 문으로
실행한 그 결과값이 S3 버켓에 저장이 되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값이 파이널로 오시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데이터, 요 S3 버켓 이름을 요 판다의 read CSV, 판다 같은 경우에는 S3 버켓 이름을 바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입력을 넣어주시면 방금 수행한 그 QL의 결과값을 이렇게 테이블 타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테나에서 아까 아테나에서 그 SQL QL 했을 때하고 이제 동일한 형태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SQL문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풋 피처가 우리가 10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근데 머신러닝을 위해서 인풋 데이터 레이팅이 아까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별표가 1개에서 5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개에서 5개를 뭐 별점 1점짜리, 별점 2점짜리, 3점, 4점, 4.5점 이런 거 1점과 2점 간의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 레이팅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포지티브, 레이팅이 2.0 이하일 경우에 네거티브로 하고 싶다 한다 그러면 새로운 칼럼을 오그멘테이션을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SQL이니까. 요건 이제 ETL 작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칼럼을 집어넣는다 할 때 들어가는 그 수고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간편하게 SQL문을 이용해서 새로운 칼럼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받은 다음에 얘를 이제 머신러닝 트레이닝의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 결과를 보셨고요. 다시 장표로 돌아가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 기법이 어떤 거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뭐 현업에서 회사에 보시면 대부분의 요즘은 디지털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저장을 하고 계실 겁니다. 뭐 하드 드라이브 용량이 없어서 데이터 저장 못한다는 말은 요즘은 별로 없죠. 그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약 뭐 우리 회사에 문서 작업, 디지털화된 문서 작업이 뭐 1000만 개의 문서가 있는데 요 뭐 1000만 개의 문서를 좀 분류를 하고 싶다. 근데 그 1000만 개의 문서를 내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컴퓨터가 좀 자동으로 unsupervised, 자동으로 한다면 unsupervised로 네가 알아서 이 문서를 좀 분류를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는 기법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 토픽 1, 토픽 2로 되는 건 다큐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큐멘트에서 토픽 디텍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뭐 밑에 있는 LDA나 NTM이라는 알고리즘에 요 다큐멘트에 대해서 토픽을 1개, 2개, 3개, 4개, 5개씩 좀 뽑아주세요 라고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 토픽 1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슬립 같은 경우에는 0.3, 뮤 같은 경우는 0.4, 두 번째 다큐멘트에 대해서 토픽을 뽑아보니까 플레이 같은 경우는 0.4, 바크 같은 경우는 0.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unsupervised로 아무런 뭐 저희 수고 없이 5개만 뽑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값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 슬립과 뮤의 probability로 봤을 때 아마 이것은 고양이에 대한 다큐멘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픽 2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와 바크로 봤을 때 아마 이것은 강아지에 대한 다큐멘트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토픽 디텍션만 함으로써도 훨씬 더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세이지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tent Declared Allocation Topic Detection 모델하고 동일한 기능인데 동일한 기능을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을 하는 뉴럴 토픽 모델 NTM 메소드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머신 러닝에서 컴퓨터로 들어갈 데이터는 모두 숫자로 변환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나 인풋이나 비디오나 어떤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것을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학습이 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back of word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말로는 좀 뭐 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니고,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이 문장상에서 몇 번이 언급이 되었느냐, 단순하죠. 그래서 밑에 만약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cat, bird, cat이 있다고 한다면 cat에 대해서는 0을 주고 지금 뭐 도구에 대해서 1을 주고 bird에 대해서 2, 이런 식으로 먼저 id를 활당을 하고, 그리고 이 id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밑에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이 id가 0, 1, 2, 0, 1, 2에 해당되는 것이 0이 캣이죠. 캣은 이 문장에 보시면 2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bird는 1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로. 버드 같은 경우에는 ID가 2번이지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버드가 3번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2, 0, 3, 그 다음 0 뒤에 있는 그 다른 단어들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제로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는 것을 이제 백업 오브 워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 전체 랭스는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아이디로 만든 전체 그 인덱스된 그 단어들의 개수만큼의 사이즈를 가지는 벡터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인풋 텍스트, 뭐 I love you, do you like me, 뭐 이런 식으로 인풋 센텐스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벡터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벡터가 변환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머신러닝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오더가 전혀 그 단어들 간의 순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카운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캣이 버드 앞에 오는지 버드 뒤에 오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OW라는 메소드도 있고 그 위에 뭐 CBOW, Continuous BOW라든지 아니면 Ngram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를 하고 싶어요. 이게 포지티브한지 네거티브한지 그런 느낌만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워드 오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BOW를 사용을 하시고요. 아니면 뭐 스펠 커렉션을 하고 싶다. 아니면 그러면 랭귀지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워드 들어가는 오더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앵그램 메소드라든지 아니면 베스트 텍스트 같은 걸 이용해서 컨버전을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이제 인풋 텍스트가 있으면 하셔야 될 작업이 사실은 그 인풋 텍스트를 다이렉트로 파싱해서 집어넣는 것보다 그러면 너무 많은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영문, 지금 이 세션에서는 영문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parliament라는 단어가 있고 그 parliament가 이제 동사 단어가 변환이 될 수 있죠. parliaments 복수형 될 수 있고 mentary parliaments 뭐 이럴 때 본질적으로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parliaments는 이 단어 하나의 단어인데 이 각각을 굳이 따로 취급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뭐 폴리틱스에 관계된 문서들이기 때문에 폴리틱스나 가버먼트에 관련된 문서들을 다룬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들을 따로 이 동사 변환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레마타이제이션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표제어를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마타이제이션 단계를 통해 가지고 확률 예측 및 추론된 토픽 값들의 이제 조합 값들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딕셔너리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원본 어떤 단어의 원본 데이터만 고려를 해가지고 전체 딕셔너리 사이즈를 너무 크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어사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작업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첫 번째 예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넷이라는 전자 사진이 있습니다. 그 워드넷을 기반으로 해서 그 렘마 값을 이제 찾아가지고 레마타이제이션 하는 과정들 코드 파트로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줄 정도의 코드로 기존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렘마가 이제 뽑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렘마가 아까 BOW 할 때 기억나시죠? 몇 번 언급이 되느냐 문장 안에서 그런 그 토큰 카운팅 하는 거에 대해서 코딩하는 파트가 예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볼 때 아까 그 BOW 결과값 할 때 카운트가 몇 번 됐는지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제 1071번째 그 아이디는 한 번 언급이 됐고 515번째 아이디는 3번 언급됐고 그런 식으로 아웃풋 값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렇게 준비가 된 인풋 값을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뉴럴 토픽 모델 알고리즘 파트는 좀 디테일, 인풋 파트는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트 포스트리의 확률 계산을 해주고 카운팅을 하는 거죠.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소프트맥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맥스는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7개의 아웃풋이 있다 그러면 각각의 아웃풋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7개의 토픽을 뽑아내는 겁니다. 각각의 아웃풋에 대해서 확률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0에서 뭐 1 사이의 뭐 실수값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 문서에 할당된 토픽 예를 이제 한번
샘플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10개의 문서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토픽들에 대해서 각 문서에 할당된 토픽들의 확률들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가 뭐 우리가 어떤 고객 리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워드 클라우드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매일 아니면 매주로 이런 워드 클라우드 보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뭐 우리 고객들이 느끼는 뭐 키워드, 느끼는 뭐 트렌드 같은 것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요 방금 소개해드린 메소드가 이제 토픽 디텍션을 하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K-means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각각의 이렇게 데이터를 한 번에 프로세싱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좀 100개의 그룹으로 좀 나눠줘가지고 각각을 좀 따로따로 우리 컴퓨팅 파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작게 프로세싱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경우 필요가 있을 때 K-means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제가 그 K-means 알고리즘 제공을 해야 될 것은 number of cluster만 제공을 하면 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한번 이터레이션 숫자가 증가를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요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수백 개의 포인트들을 보고 있는데 수백 개들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3개로 구분을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 센트로이드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가장 먼 거 하나, 그 다음 가장 먼 거 하나, 센트로이드 3개를 생성을 시킨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최적의 센트로이드를 찾을 때까지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분류가 된 그 각각 3개의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들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2디멘셔널 상에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뭐 칼럼이 정말 많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피처들이 뭐 100개, 200개 넘어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쉽게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로컬 미니마라 그러거든요. 로컬 미니마에 빠져가지고 이 분류 자체가 중간에 뭐 이 같은 경우 뭐 이터레이션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좀 이터레이션 1, 2 정도에서 스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처음에 센트로이드를 여기는 3개지만 3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512개 정도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512개 정도 생성된 그 센트로이드를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점점 더 줄여가는 거죠. 256개, 128개, 64개, 그 다음에 파이널로 3개.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세이지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센터 팩트를 설정을 하시면 요 지정된 개수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앞에서 그 BOW를 이용해가지고 그 인풋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는 예를 설명해 드리는데요. 좀 다른 기법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법은 어떤 거냐면 TF-IDF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Term Frequency 하고 그 다음에 Inverse Document Frequency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한 겁니다. Term Frequency는 아까 앞에서 보신 카운팅하는 메소드입니다. 카운팅하는 메소드 몇 번 발생을 했느냐, frequency를 하는 건데 뭐 수식으로 좀 복잡해 보이는지 몰라도 별게 아니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맥스 프리퀀시에 이제 현재 프리퀀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더블 노멀라이제이션 한 케이스 곱하기 그 다음에 로가리 요게 이제 그 인버스 프랙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 어떤 단어는 내가 10,000개의 문서가 있는데 이 단어는 10,000개의 문서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정보 처리학적인 면에서 의미가 없는 단어거든요. 별로 그렇게 인트레스팅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가끔씩 문서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다. 그런 경우에 조금 더 가중치를 주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 그 스코어를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TF-IDF라고 하는데 수식 코드상으로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그 파사도 예로 좀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스노우볼 앞에 같은 경우는 워드넷 렘마타이저를 이용을 했고 지금 여기서는 스노우볼 스테머 이용하는 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토커나이징하고 그 다음에 TF-IDF 벡터라이즈 TF-IDF 벡터라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 벡터를 구성을 한 다음에 K-민즈를 활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분류가 잘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거는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가 아니에요. 인풋 데이터가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인데 그냥 디스플레이만 2차원에 하고 있기 때문에 n 디멘셔널 데이터에서는 분류가 따로 다 되어 있고 그것이 색깔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파트를 좀 데모를 좀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파트인데 장표로 대충 설명이 됐기 때문에 코딩 파트로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서 이제 소스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 이제 실제적인 코드 파트에 가면 조금 더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풋 텍스트에서 데이터 좀 뽑아내고, 이건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널 데이터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널 데이터 삭제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예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NTM 방금 설명드린 그 뉴럴 토픽 모델 트레인하는 방식, 시간이 조금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하시고, 지금 샘플 같은 경우에 조금 비싼 그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빠르게 좀 트레이닝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가격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자기 데이터 사이즈에 맞는 그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딕션이 되고, 이제 프리딕션이 트레인이 되고 나면 그 프리딕션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프리딕션을 하게 되면 각각의 토픽별로 이제 확률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웃풋 단계에서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각각의 토픽들이 차지하는 확률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K-민즈를 이용을 해서 워드 클라우드 하나 남았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생성하는 코드 파트는 요거 샘플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앞에 트레인 된 것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면 비주얼라이즈 하기가 좀 좋죠. 그 다음 파트가 이제 TF, IDF,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프리퀀시하고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를 이용을 해서 K-민즈로 분류하는 파트, 소스 코드가 나중에 이제 GitHub에서 다운받아 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민즈로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소스 코드 파트는 몇 줄 안 됩니다. 보시면 텍스트 다큐멘테이션 파트 있고 중간에 막 체크하는 것들, 백업하는 파트 있지, 실제 코드 파트는 10줄 이내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민즈 트레이닝 하고 나서 이렇게 샘플 인풋 벡터를 입력을 했을 때 요 인풋 이 데이터는 distance to cluster, 예를 들어서 closest cluster는 77번째.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를 지금 이 같은 경우는 128개로 분류를 했거든요. 이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가 77번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번째 클러스터에 분류가 된다. 이런 것들을 K-민즈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릴 때 컴프레hen드 서비스라는 게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컴프레hen드 서비스가 있는데, 컴프레hen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픽 디텍션도 하지만 이 주어진 문장이 네거티브한지 포지티브한지 뉴트럴한지 아니면 믹스드인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로우가 있고 1, 2스타는 로우로 할당을 하고 뉴트럴은 3스타, 하이 같은 경우에는 3, 2, 4, 5, 5스타로 하겠습니다. 프리뷰 데이터는 아까 앞에서 보신 그 SQL 퀘어리, 저희가 오그멘트 한다고 그러죠. 새로운 피처를 오그멘트 하는데 이런 케이스 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레이트 캐테고리라는 칼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데이터 트레이닝 할 때는 오버피팅을 방지를 해야 되죠. 이 오버피팅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70%에 대해서만 트레이닝하고 30%에 대해서만 정확도를 계산하는데, 테스팅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될 머신러닝 기법은 가장 간단한 겁니다. 로지스틱 추론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지스틱 추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굳이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처음 시작하실 때 데이터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만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콜드 스타트라고 말을 하는데, 이 콜드 스타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이런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프리딕션 시작을 하시고, 이 기법들을 적용을 하시면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충분히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 그럴 때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고객 리뷰 점수 방법을 예측을 한 예를 보면, 요 포지티브
그 포지티브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린이 어소시에이트고 레드가 not associated인데 레드 파트에 보면 뭐 disappoint, didn't, waste, however, lack, poor, 그 다음에 포지티브한 경우는 뭐 favorite, amazing, beautiful 이런 단어들이 어사인 돼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좀 잘 된 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코드 파트를 설명을 드리면 뭐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코드 파트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바이저드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티칭 밸류를 입력을 줘야 되는 거죠. 그 티칭 밸류에 들어가는 것이 앞에서 계산하신 그 스타 레이팅을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로 변환한 그 데이터를 티칭 밸류로 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액큐리시 계산하는 파트, 그다음 여러 가지 모델들 계산하는 파트, 모델 컴패리전 어떤 머신러닝 모델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파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스를 이용해서 추론하는 파트, 그리고 이제 결과값 보여드리는 이런 파트들도 샘플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약간 오버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질문 있으시면 제가 뒤쪽에 좀 잠깐 서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따로 받도록 하고요. 오늘 사용한 자료들은 여기 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게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뭐 커스텀 리뷰 데이터셋이나 오늘 사용한 실제 코딩할 때 사용하는 SDK, 예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링크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 세션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